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일 정부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을 맞이했고요. 이제 우리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뭔가 이게 순탄치는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신탁 통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그 전에 배웠던 카이로 회담, 야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회담 2차 세계대전 중의 회담들에서 이제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의 독립을 논의를 했었잖아요. 독립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제 독립을 맞이한 다음에 한국에 어떻게 정부를 수립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미국, 영국, 소련 이런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 지금처럼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1945년 12월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내용의 그런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문서를 보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1.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설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일본이 남긴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완벽한 정부가 아니고요.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조항,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바로 이게 뒤에 나오는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들과 소련 대표들로 이뤄진 이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이제 추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조항을 보면 공동위원회는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는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의 신탁통치를 대표해서 이제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미소, 영, 중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임시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어느 나라 중심이에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서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신탁통치 기간 동안에 진짜 정부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뭔가 사전 제시를 해 나가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 최고 5년을 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탁통치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살펴봐야겠죠? 요거를 이제 각각 진영별로,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을 가진,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할 때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익, 좌익, 중도파 각각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이런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들이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로 전달이 되기 시작한데, 그 중에 이제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요. 동아일보가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오보를 막 좀 실제 합의사항과 좀 다른 오보를 내면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아일보가 오보가 아니었어도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익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이제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김구, 이승만 우익들이죠. 이 민족주의 계열들은 중심으로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의 연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 해서 반탁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찬성하면 찬탁, 반대하면 반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데 왜 우리가 또 다시 미소, 영중, 특히 미소 이러면서 신탁 통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제대로 된 정부를 건설할 만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면 힘이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신탁통치 이들이 대신 너희들이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울 때까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이렇게 키워주고 능력도 키워주고 이러면서 대신 통치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는데, 일본의 지배를 받다 독립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신탁통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익들은 반대했어. 우리가 또 다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탁을 전개했고요. 좌익 세력들은요, 처음에는 둘 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처음에는 또 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어요. 우익도 반대했고 좌익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박헌영 같은 이제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요 이제 중간에 아까 동아일보 오보 있고 말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회의 내용,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했던 회의 내용이 정확하게 국내로 전달이 되어지자 이 좌익들은 좀 생각을 좀 바꿔요. 자, 회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자 총체적 지지로 뭐 하나하나 따지면은 좀 불만인 부분도 있지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로 따지면은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 괜찮아, 우리가 지지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막 어렸을 때는 막 공산당이, 소련이 막 공산당한테, 그냥 지지해야 하니까 지지한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보면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들 중에 어느 항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이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익은 둘 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처음에는 다 신탁 통치에, 다른 나라 지배 받을 수 없어, 이건 식민 지배 연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생각을 가져갔던 거예요. 우리 신탁 통치는 또 다른 식민 지배 연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탁 통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좌익들은요, 신탁 통치,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능력이라기보다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근데 보면은 최대 5년의 기한을 가지고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임시정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어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그런 기반을 다지면은 5년이 4년 될 수 있고 4년이 3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어. 빨리 임시정부를 만들고 신탁 통치 받고 빨리 끝내버리자. 5년까지 안 가면 되잖아. 빨리 끝내면 될 것 같다. 임시정부가 중요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익은 신탁 통치에 약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좌익은 임시정부 수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약간 좌익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중도파들은요, 신탁 통치 반대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임시민주정부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협조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중도보다 우리는 약간 우익과 좌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익은 계속 반탁, 무엇에 집중해서 신탁 통치 자체를 반대한다.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임시정부 수립 빨리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달에 열립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이 이 회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킬까를 두고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회의의 합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이유는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임시정부를 세울 건데,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임시정부를 세울 건데, 그럼 이 임시정부에 참여할 한국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 그래서 협의 대상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데, 이 소련과 미국의 주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소련은 임시정부는 우리가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신탁 통치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신탁 통치를 위한 수단인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단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아니다, 반대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는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반대한다고 제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은
그쵸, 알겠죠. 잘 알겠죠. 그쵸. 소련은 지금 사회주의 계열 좌익들은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하면은 이 임시정부가 그죠, 소련과 가까운 사회주의 세력들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련에 가까운 정부가 세워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단체들만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미국과 가까운 좀 우익이잖아요. 근데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익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가까운 그러한 정부를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반대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모든 단체들도 다 반대하더라도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신들과 뭔가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로 임시정부 구성원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두 단체가 이 미국과 소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이제 회의를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46년 6월에 이승만 선생이 전라북도의 정읍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환영회 뭐 이런 거 하다가 정읍에서 뭔가 발언을 하는데, 이걸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물론 앞에 미소공동연대도 중요하고요.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북쪽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볼게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무기 휴회된,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멈췄죠.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다시 회의가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나, 그러니까 남북 한반도 전체의 완벽한 통일정부를 자기도 바라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방만이라도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만이라 38도선 이남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의 소련을 철대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라는 것을 이승만 이제 정읍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분단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남쪽만에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제 약간 중도 세력들, 좌파지만 약간 중도, 우파지만 약간 중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위원회, 이러다가 진짜 분단되겠다라고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를 놓고 보면은 이쪽 우익의 끝에는 김구 선생님, 이승만 이런 분들 계신 거고요. 우익의 중간에는 김규식 같은 분들이 계신 거고, 좌익의 약간 중간에는 여운형 같은 분들이 계신 거고, 좌익 끝에는 뭐 김일성이나 박헌영 선생, 김일성은 선생 아니고요. 김일성이나 박헌영 이런 분들이 이제 좌익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중도 우파인 김규식, 중도 좌파인 여운형, 이런 중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 우리가 그래도 이념과 이런 걸 떠나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 라고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1946년 7월에 만들게 돼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을 주도합니다. 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좌익이 제안한 5원칙, 좌익들이 5원칙을 제안하고요, 우익들이 8원칙을 제안하거든요. 그거를 절충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합작하기 위해선 이 원칙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해 나가자라는 원칙을 만드는, 그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임시정부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들을 수용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성명 발표. 미국과 소련 빨리 회의를 재개해가지고 이 회의 마무리 짓고선 빨리 임시정부 수립하고선 정부 만들어 나가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토지는 유조건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개혁, 지금 해방된 다음에 많은 농민들이 이 토지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뭐 불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46년에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도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미군정이 또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그렇게 막
좋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만들도 좀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토지를 몰수, 토지를 빼앗거나 유조권, 돈을 주고선 땅이 많은 대지주들의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다시 농민들에게 분배하자. 그냥 쉽게 말해 유상 매수, 무상 분배. 돈을 주고 땅이 많은 사람들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자. 이런 토지 개혁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지방자치제를 확립하자. 그리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에 법안을 마련하자. 뭐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약간 지지를 할 때 중간보다는 그냥 노선이 선명한 양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사람들을 좀 더 지지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뭔가 세력이 셌던 인물들은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조선공산당 이런 좌익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 우익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의 지지 세력이 셌어요. 근데 이 분들은 다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주요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은요, 그래도 처음에 좌우 합작한다고 하니까 좀 지지를 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통일정부를 수립해 볼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47년 이후에 미국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제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과의 뭔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남조선 과도 입법 위원,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나면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의 정치 세력들 중에 힘이 셌던 김구 선생님, 이승만 이런 분들이 반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이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나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이런 것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김구나 이승만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고요. 또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자 이런 것들은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 워낙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고, 또 뭐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법안 이걸 만들자고 했지만 여기 되게 명확하지 않다, 친일파 처단 의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남조선 노동당 좌익들이 또 반대하고 이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이 얘기했던 원칙, 우익이 제안했던 원칙을 짬뽕해가지고 7원칙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도 불만을 갖고 우익도 불만을 갖는 그런 원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원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주요 정치 세력의 태도를 보면요, 토지개혁 문제, 뭔가 있는 우익들 중에 한국민주당 이런 사람들, 원래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좌익들의 남조선 노동당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 처리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소 냉전이 대립 심화, 트루먼 독트린 나오면서 이제 진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뭔가 미국도 이런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 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에 암살을 당해요. 아마 좌우합작 노선에 불만을 품었던 극우 테러 단체들이 여운형 선생님을 암살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이거 이끌던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조금 안타깝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번째 일단 열리긴 열립니다. 첫 번째 때는 어쨌든 어느 단체와 정당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할까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했었는데, 또다시 그럼 또 회의를 열어보자 해가지고 1947년 5월달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것만 확인하고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회의가 끝나버리게 되니까요, 이제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합, 유엔이 생겼잖아요. 국제연합에 이양해서 국제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소련은 양국 군대를 동시 철수한 뒤에 소련군도 철수, 미군도 철수한 다음에 한국인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제연합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제연합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1947년 11월 미국의 제안대로
요거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제안대로니까 이제 유엔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세우겠다. 유엔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국 정부를 세우기로 하는데 그 회의를 결정할 때 소련은 참여하지 않고 어쨌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정부 수립을 결정하겠다.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고선 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총선거,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선거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나갈, 상황을 살피고 준비해 나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데 선거 준비를 위해서요. 근데 소련과 북한은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쪽 방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쪽과 남한 쪽 어느 쪽이 인구가 더 많을까요? 예, 맞아요. 평야 지역이 많은 남한 쪽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북한이 생각할 때 인구 비례대로 선거를 실시하면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남한 쪽, 남쪽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미국 가까운 또 남쪽과 가까운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겠구나, 남쪽이 유리한 정부가 들어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유엔의 요 방문을 아예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방문을 거부한 거죠. 임시위원단의 방문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또다시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임시위원단 가지도 못했는데 임시위원단이 가서 선거 준비를 못하는 얘기는 선거를 아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총선거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시행하자.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예요? 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는 남쪽 지역,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만 선거를 치르자라고 1948년 2월 달에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만 선거를 치르면은 당연히 남쪽만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또 분단이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구나 김규식 이런 선생님들도 김구 선생님은 자화합작 이런 데 참여하지 않긴 했지만 어쨌든 분단된 조국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같은 민족주의 이제 우익 세력들이 북쪽에다가 남북 협상을 제안합니다. 북쪽은 김일성한테 자, 그럼 우리 분단되면 안 되잖아. 그럼 모여서 회의를 좀 해보자. 남북 협상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북측이 제안을 수용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회의 좀 하자라고 북쪽에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그래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답은 제대로 안 주고 자신들이 다시 김일성이 다시 이제 김구나 김규식 남쪽에 뭔가 회의를 다시 제안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연 회의에 너네가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김구나 김규식 선생님이 제안한 회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회의는 여기는데 너네가 제안한 거 말고 우리가 제안하는 회의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롭고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제 회담을 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평양에 방문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름도 길죠.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전 조선의 제정당 정당들인 사회단체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회의를 열게 돼요. 그래서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고 거기서 공동성명도 채택을 합니다. 회의를 한다면 일단 이런 원칙에 의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뭐 원칙을 세우긴 해요. 그래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외국군대 즉시 철수를 요구한다. 외국군대는 즉시 철수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김일성도 어쨌든 뭐 동의를 한 거죠. 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상황은 국제연합에서는요,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한 상황이고요. 북한도 뭐 그렇게 알았어, 니네 회의하고 공동성명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북한도 정부를 세울 준비를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독자적 정부 수립을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에서는 단독선거를 하자라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북협상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뭐 그런 비판들도 있죠. 김구 선생님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김일성이 이제 대중들한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때 뭔가 오히려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통일된 조국, 분단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력한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